금천, 장풍, 개성교회를 장악한 데 성공한 국군은 점차 개성을 조금씩 포위하게 됩니다. 개성을 점령하기 위한 국군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7군단과 1군단은 2사단의 공수작전을 활용해 금천을 확보했고 2사단은 송악산을 장악하기 위해 서서히 남진하였습니다. 8사단은 장풍에 무혈 입성하여 북동쪽에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죠. 개성을 둘러싼 포위망이 완성된 곳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개성을 향한 전면적인 돌파였죠. 개성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송악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송악산은 개성 북부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488m짜리 산이었는데요. 이 산을 올라가게 되면 송악산은 개성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고지였습니다. 6.25 전쟁이 벌어지기 전 송악산은 38선이 관통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대치 장소였죠. 송악산 정상이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국군은 이 지역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일명 6탄 10용사라고 불리는 영웅이 탄생한 곳도 바로 이 송악산이었죠. 북한군은 부랴부랴 2사단이 금천의 공수에 성공했다는 것을 보고 기존에 감시초소만 있던 장소에 참호와 방어시설을 건설하고 있었는데요. 2사단이 이곳 송악산을 점령해버리는 순간 개성 시가전은 사실상 끝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군과 중국 의용군은 넓어진 전선만큼 병력을 분산해야 했고 그만큼 방어력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K2 전차대열은 개성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개성에 구축된 북한군 진지에서는 갑작스럽게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되었죠. 중국제였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그대로 K2 전차에 직격하였습니다. 이후 불길이 치솟았죠. K2 전차부대는 당황한 모습이었지만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K2 전차의 능동 방어체계 덕분에 대전차 미사일이 일격되었죠.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개성 전투에서는 능동 방어체계 덕을 톡톡히 보았죠. 이 능동 방어체계는 기존의 장갑을 강화하는 것보다 방어력을 크게 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날아오는 것이라면 전차 날탄을 포함해 대부분을 막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로 RPG 같은 대전차 로켓이나 대전차 미사일 같은 일부 화학 에너지 탄을 막는 정도로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북한군이 쓰고 있는 각종 RPG와 같은 대전차 로켓들이 계속해서 K2 흑표 전차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K2 흑표 전차가 족족 능동 방어 체계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느리긴 했지만 조금씩 국군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들은 계속해서 연막탄을 살포하며 앞으로 나갔고요. 장갑차에서는 시내에 진입하기 전에 보병들이 잔뜩 내려서 시가전을 수행했죠. 보병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가전 속에 전차와 장갑차는 상당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장갑차의 주포만으로 벌써 북한군의 50명을 사살할 정도였으니까요. 보병들은 대전차기를 가진 적 보병을 제거하고 전차는 보병을 막강한 화력으로 엄호하고 방패 역할을 하므로 제병 역동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죠. 북한군과 중국 의용군은 필사적인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개성 시내에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죠.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든 벌려고 했습니다. 중국 의용군 저격수가 도로에서 국군 보급 차량을 노리며 저격하고 있었습니다. 적 저격수 먼저 처리해야 했죠. 국군은 드론을 보내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한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K808 장갑차가 주포를 뿜으며 저격수를 그야말로 녹여버렸습니다. 국군도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전투를 수행하다 보니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론을 적극 활용하면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해 강력한 화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죠. 국군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북한군과 중국 의용군들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K808 장갑차 내에서는 장갑차가 멈추고 그 안에서 보병들이 일제히 뛰쳐나오며 원패물을 향해 달려가게 됐고요. 전차와 장갑차는 보병들을 엄호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이전에는 오합지졸이 따로 없었지만 이제는 꽤 능숙한 모습으로 전투를 치르고 있었죠. 보병들은 대전차 허기를 가진 북한군을 신속하게 제거하며 전차와 장갑차가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엄호했습니다. 어떤 한 군인은 북한군이 RPG를 옥상에서 쏘려고 하자 K2C1 소총을 통해 북한군을 사살하였고 RPG가 허공으로 날아가 건물을 명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서로 믿고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북한군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북한군도 반격을 개시하며 기관총 사격과 박격포 공격을 퍼부으며 국군을 괴롭혔습니다. 폭발이 이어지면서 도망치고 또 쏘고 그런 싸움이 이어졌죠. 물론 개성 교외 지역에서 전투는 국군의 피해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대전차 미사일을 마구 발사하며 전차 한 대가 파괴되기도 했죠. 전진은 계속됐지만 피해는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개성 탈환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 제주도에 정박 중이던 기동함대도 서해로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본래 목표는 해상 교통로 보호, 대북 대비 태세 유지, 청해부대 파병 등 국가 대외 정책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상황이었던지라 서해로 올라와 서부전선 지원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동함대는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 중 해역함대에 배치된 광개토 대함급 구축함 3척을 제외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함급 구축함 3척이 모두 기동함대에 배치되어 있어서 한국의 1, 2, 3함대의 전력을 압도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부대입니다. 이 기동함대는 굉장히 중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화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이 내뿜는 해성2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통해서 개성이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정조대함급 구축함도 보내면서 개성을 아예 없애려고 작정했습니다. 기동함대 사령관은 해상화력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쓸 수 있는 건 그야말로 다 쏟아버리기로 했죠. 각종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북한군과 중국군 의용군이 밀집해 있는 곳에 발사했죠. 또 공군의 KF-21 전투기도 폭탄과 미사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그야말로 개성을 평탄화할 생각을 하고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개성에 있는 소중한 국가유산들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었죠. 당장 북한이 개성 성균관에 박격포 젠지를 꾸리고 박격포를 쏘아대는 바람에 개성 성균관을 파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송악산입니다. 이사단 장병들은 잔뜩 긴장된 모습으로 천천히 전진했죠. 이사단은 공정부대였기 때문에 K2 전차나 K808 장갑차와 같은 장비들을 같이 싣고 가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전력과 보병을 통해서 송악산을 확보해야 했죠. 송악산이 산지였기 때문에 보병과 공중전력만 있으면 충분하겠다는 판단을 이사단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송악산 공방전이 시작되었는데요. 다행이라면 북한군과 중국 의용군들이 방심하여 송악산에 많은 방어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송악산 들어가는 초입까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갈 수 있었죠. 다만 이사단에도 송악산과 개성을 장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현재 이사단이 너무 북쪽에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 북한군의 추가 증원병력이 내려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단의 제201 신속대응여단이 송악산 장악 임무를 수행하고 제203 신속대응여단이 예비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악산 공방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송악산 전투는 꽤 치열했습니다. 방어병력이 대대 한개 수준의 병력이었지만 이들은 어떻게든 송악산을 지키려고 했죠. 방어시설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나무 위로 올라타서 몰래 저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함호안에서 끈질기게 국군을 유인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제201 신속대응여단은 연막탄을 던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201 신속대응여단은 밤이 된 상황에서도 전투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야간 투시경을 활용해 북한군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간 투시경이 그리 쓸모가 있진 않았습니다. 북한군이나 국군이나 밤새도록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늘에 조명탄을 미친듯이 날려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밝은 낮처럼 하늘이 밝았죠. 거기다가 산 너머에서는 북한군이나 국군이나 포탄을 계속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성광이 여러 차례 번쩍이곤 했습니다. 제201 신속대응여단은 1군단과 7군단에 요청을 하여 다연장 로켓포를 송악산에 발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UAV와 드론을 활용해 북한군의 위치를 파악한 뒤에 발사했습니다. 금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악산에 마련되어 있는 박격포 진지도 국군의 UAV에 걸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하지만 모든 전쟁의 끝은 결국 보병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군과 중국 의용군은 송악산에서 국군의 정밀 포격과 드론 공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긴 했지만 여전히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송악산에 비트를 만들어서 몰래 숨어서 국군이 지나가면 총을 연사하는 방식으로 게릴라식 방어를 하고 있었고 제201 신속대응여단은 이를 하나하나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개성에서는 비가 마구 쏟아지게 됩니다. 폭우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수색대대가 송악산 능선에 은밀히 침투되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고 몰래 북한군 참호내로 침투하였죠. 이들은 수류탄과 유탄 발사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한 곳에 쏟아부으며 화력차로 적대를 격파해놓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죽은 북한군 병사들의 시신이 비에 젖어 썩어가고 있었고 포탄이 터질 때마다 붉은 피가 진흙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송악산 전투는 치열하게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었죠. 기동함대는 그야말로 한국 해군 최고의 전력을 보유한 함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동함대도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잠수함전 능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5,500톤급 구축함과 16,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이 함체 고정 손하는 광개토대함급부터 쓰던 연안 대잠수함 초계함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잠 헬기와 육상 발진 대잠 초계기의 지원에 많이 의지하는 모습인데요. 이는 다른 나라 해군들과도 비슷하긴 하지만요. 한 급에 비해 탑재한 헬기의 체급과 성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군 내부나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기동함대 대잠수함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 했지만 그때마다 무산이 되곤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결국 골마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이 서해를 순찰 중이었는데요. 이때 북한군이 잠수함을 통해서 세종대왕함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어뢰를 발사했는데요. 다행히 세종대왕함이 빨리 이를 파악해서 긴급 회피 기동을 하게 됩니다. 세종대왕함이 급선회하여 어뢰를 간신히 빗나갔죠. 하지만 어뢰가 여러 개 날라오다 보니까 다른 하나의 어뢰를 맞추지는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종대왕함의 우연히 어뢰에 맞아 피격을 당했습니다. 우연 엔진룸에는 침수가 발생했죠. 북한 해군의 킬로급 잠수함이 기습적으로 한국 해군 함정을 공격한 곳이었습니다. 새벽 3시 말이죠. 세종대왕함은 기울어지며 엔진룸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항교 내부에서는 전광판에 우연 엔진룸 침수 경고가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었죠. 다행히 세종대왕함의 소식을 들은 해군은 그 즉시 대잠 헬기를 보내 북한 잠수함이 세종대왕함을 추가로 공격하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세종대왕함은 심각한 피해를 보았지만 곧바로 항구로 긴급 이송되어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죠. 하지만 북한군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본격적으로 숨겨두었던 잠수함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선이나 상선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어선과 상선들을 무자비로 공격하는 모습이었죠. 어선과 상선들은 두동강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함정은 당연히 계속 공격받고 있었고요. 어선이나 상선들이 계속 피해를 보다 보니 민간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북한 해군은 인천항 등 주요 항구를 공격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북한 잠수함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한국 해군의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 한국 해군은 개성에 대한 화력 지원을 잠시 접어두고 북한 잠수함을 찾는 데 우선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초계기와 대잠
헬기들을 활용하여 샅샅이 북한 잠수함을 찾기 시작했죠. 대한민국 해군은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를 서해 비행시키며 수중 탐색을 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마치 북한의 잠수함을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격침하고 있었습니다. 초계기와 대잠 헬기를 통해 북한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며 대잠 폭탄 등을 투하하여 북한 잠수함을 반으로 갈라 격침했죠. 해상에서 북한군 잠수함이 하나둘 격침이 되고 있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바닷물이 솟구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마치 고래가 물을 뿜는 것처럼, 아니 5마리 이상의 고래가 물을 뿜는 것처럼 바닷물이 솟구치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차례대로 괴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직도 아직 완편 체제로 갖추지 못한 세조선이 한국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총 3곳으로 모여있다는 정보였죠. 이때까지 북한 잠수함들의 위치 파악이 위성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조선이 보낸 정보를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죠. 북한은 섬 곳곳에 동굴 계류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위성에 포착되지 않도록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한국은 그러한 동굴 계류지를 사전에 포착하고 전부 다 미사일을 통해 없애놓았는데 한국이 미처 알지 못한 동굴 계류지가 3곳이나 더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현재도 북한 잠수함 세력이 살아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동굴 계류지를 동시에 제거하기로 합니다. 동굴 계류지에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하기 시작한 것이죠. 미사일도 계속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류지가 완전 파괴가 되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북한 잠수함도 파괴가 되었죠. 적 잠수함 세력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한 한국 해군도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만 해군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구축함 2척 정도가 어뢰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침몰을 당하진 않았지만요, 어떻게든 다시 피격된 해군 함정들을 다시 수리해야 했습니다. 이때까지 한국이 갈고 닦았던 한국 제조업과 조선업의 힘을 이제서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함정들이 수리되고 있었죠. 이사단 보병들은 개성의 송악산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송악산이 산이다 보니까 장비 없이 오로지 보병만으로 공격을 수행해야 했죠. 물론 공격 헬기 지원이 있긴 했지만요, 산악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제201 신속 대응 여단 병사들은 산의 나무나 바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능선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미리 구축한 참호와 진지에서 격렬한 저항을 펼쳤습니다. 각종 기관총이 쏟아지면서 국군을 공격하고 있었죠. 제201 신속 대응 여단의 장병들은 유탄 발사기와 박격포 그리고 공중 지원을 받아가며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산 중턱까지 올라온 상황이 하지만 북한군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송악산 능선의 좁은 지형은 공격하는 처지에서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급기야 참호에서는 서로 총검을 휘두르며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용군들의 모습도 간혹 보이고 있었죠. 본래 한 개의 보병대대만 방어하고 있었지만요, 송악산이 뚫리면 개성이 끝장난다는 것을 북한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개의 대대와 중국 의용군 200여 명도 추가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송악산 전투에 국군과 북한군 모두 모든 것을 다 건 느낌이었죠. 마침 이때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사단 보병들은 이 포구를 활용해 적 진지로 은밀히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국군 드론 편대가 북한군 진지로 날아가며 자폭 공격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송악산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송악산만 장악하면 개성 시내가 훤히 보일 정도니까요. 이전에 오합지졸이었던 국군의 모습은 많이 없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자연환경을 고려하고 UAV와 드론을 적극 활용하며 전술과 전략을 짜고 있었죠. 꽤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웠던 전술을 이른 시일 내에 습득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치열한 백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욕하며 칼과 개머리판을 휘두르며 서로 끔찍하게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송악산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쯤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제201 신속 대응여단이 송악산 전투에서 너무 많은 포탄과 탄약을 사용하다 보니 탄약이 부족해지게 된 겁니다. 현재 이사단이 위치한 곳에 보급해주려면 개성을 삥 돌아서 보급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물자와 군수품의 공급도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비까지 오는 바람에 포장이 안 된 북한군의 도로를 다시 깔아서 가야 하는 수밖에 없었죠. 또 북한군의 박격포 공격으로 치사 차량과 조리병들이 공격을 당해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싸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제201 신속 대응 여단은 수류탄과 탄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탄약을 아껴가며 교전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너무 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매섭게 오고 있는 바람에 일부 장비에 불량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소총이 비에 잔뜩 맞고 백병전 하느라 진흙에 묻히는 바람에 소총이 고장나 볼트 액션처럼 소총을 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박격포탄이 불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01 신속 대응 여단의 전투력은 급격히 저하되었죠. 군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사단은 예비되었던 제203 신속 대응 여단이 지형군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증강된 북한군 병력 수를 맞추어야 했고 제201 신속 대응 여단이 탄약이 부족해 전투력이 저하되고 있었으니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제203 신속 대응 여단이 후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병력까지 송악산으로 밀어붙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사단은 후방에 북한군이 안 오기를 기원해야 했습니다. 북한군이 오는 순간 후방을 공격당해 포위당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이사단은 도박수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여단 2개가 송악산에 대한 공격을 일제히 감행하다 보니 북한군은 결국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국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하게 되었죠. 결국 그 끝내 송악산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송악산 전투가 끝나고 이사단은 송악산을 요새하고 피해를 수습하는데 그 참혹한 피해를 이제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악산 전투로 사망자만 321명, 부상자 750명, 실종자만 34명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다시 재정비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한 중대에서는 소대 하나가 날아갈 정도로 큰 피해를 보았죠. 거기다가 이사단 자체가 공정부대입니다. 훈련되는 다른 사단의 보병들에 비해 훨씬 강하고 힘들죠. 그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단을 일반 보병처럼 이용해버렸으니 다시 복구하려면 꽤 오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만큼 개성을 빠르게 탈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런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이사단의 활약 덕분에 송악산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1247명을 사살하였고 북한군 포로는 322명, 중국 의용군은 153명이 사살되었고 포로는 48명이나 되었습니다. 비율만 보면 이사단의 압승이었죠. 이사단은 송악산을 완전히 점령하고 송악산을 요새화했습니다. 다시 참호를 만들고 박격포 진지를 만들었죠. 송악산을 뚫지 못하게 말입니다. 송악산에서는 개성 시내가 바로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박격포만 몇 발 쏴줘도 북한군의 중요 요충지는 직격하여 북한군에게 큰 피해를 낳게 했죠.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개성을 탈환할 마지막 전투만이 남았습니다. 개성의 교회도 모두 장악하였고 송악산도 장악했죠. 개성 시가지만 점령하면 됐습니다.